자, 그 다음에 참여자 중심 평가 모형입니다. 참여자는 뭐예요?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학생이겠죠. 학생의 참여자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테이크의 반응 평가 모형. 자, 이게 아까 종합 실상 평가 모형이 있었죠. 그 스테이크가 이 스테이크입니다. 같은 스테이크예요. 요거는 반응 평가 모형은 뭐냐면 평가자와 평가 관련자 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러니까 평가랑 관련된 사람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학생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학부모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평가 모형을 개발한 사람, 그 평가 문항을 개발한 그 전문가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여러 관련자들과 실제로 평가를 하는 사람이 상호작용을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서로의 요구가 무엇인지, 어떤 그런 니즈 같은 것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그런 모형입니다. 자, 그래서 교육 활동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평가 관련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그리고 그 평가 관련자들의 어떤 다양한 주장이라든가 관심이라든가 쟁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데 좀 초점을 맞춰요. 자, 그래서 이 어떤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무엇에 초점을 맞추냐? 그러면 실제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요. 교육 프로그램이나 뭔가가 있어요. 근데 그 교육 프로그램에 관련된,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관련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실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실행 과정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줬을 때 그거를 강조합니다. 그게 그 피드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피드백에 따라서 그 교육 프로그램, 교육 과정을 어떻게 수정 보완할 것인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모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특징이 이렇게 있고요. 평가가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결정되고, 그리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굉장히 크게 요구하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평가자가 전문적이어야 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련자들이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그 어떤 그 교육 과정을 만든 사람, 교육 프로그램을 만든 그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전문가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실제 수혜자가 있죠. 교육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었을 때 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의 교육적인 효과가 발생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학생이죠. 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육 과정의 수혜자, 학생도 관련자고요. 그리고 간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 학부모, 그렇죠. 그리고 지역사회나 국가도 관련이 있습니다. 간접적으로요.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크게는 국가, 작게는 지역사회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교육적인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나 국가 이런 것들도 지역사회라든 국가도 이제 관련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여러 요구들을 어느 한편으로 쏠림 없이 균형적으로 조정을 해서 그것들을 이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 과정이라든가 이런 거에다가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죠. 굉장히 전문적인 어떤 자질과 스킬 이런 것들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굉장히 강조되는 그런 평가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질적 연구 방법이 허용된다는 그런 특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요구 있잖아요. 요구, 반응 이런 것들을 어떻게 수치화할 거예요. 그러니까 질적 연구 방법이 허용될 수밖에 없죠. 절차를 볼게요. 절차는 관심 확인, 반응 수집, 관심사 확인, 수정 및 점검, 보고서 작성. 이 보고서 작성 왜 그러냐면 나중에 그 평가 결과에 대해서 그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누구한테 보고하느냐면 피드백을 줬던 평가 관련자들 있죠. 학부모라든가 뭐 지역사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시의회, 의회라고 하는 게 뭐 의회라고 하기보다는 그 뭐 이렇게 구청, 그렇죠. 시청 이런 데 계시는 분들 있죠. 그 시장이라든가 뭐 구청장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내가 이러이러한 어떤 효과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어떠한 효과를 어느 정도 개선하기 위해서 요만큼 있던 것들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돈을 받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하는 그런 단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학부모라든가 학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도 그런 보고서를 주면은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자신들의 요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보고서 쓰는 게 좀 중요하죠. 근데 이 보고서 작성을 평가 과정 내부로 직접적으로 끌고 들어왔어요. 그런 좀 특성이 있습니다. 자, 교류적 평가 모형, 조명적 평가 모형, 이거는 자연주의 평가 모형 할 때 같이 다루겠습니다.
그 민주적 평가 모형 이거는 별 중요하지 않은데요. 이거 그냥 읽어보세요. 자, 그리고 구바랑 링컨이 얘기했던 제4세대 평가 모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자연주의 평가 모형 하면서 같이 할게요. 이제 자연주의 평가 모형입니다. 이거는 그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요거는 이게 왜 중요하지 않냐 하면은 이게 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친구들이 이 자연주의 평가 모형을 만든 친구들이 약간 근본이 없는 얘기를 합니다. 왜 근본이 없는 얘기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연주의 평가 모형이 자연주의 평가 모형이라고 불리는 게 자연주의 철학에 기반한 어떤 그런 모형들이에요. 평가 모형들이에요. 근데 자연주의 철학이 뭐예요? 자연주의 철학 같은 경우에는 자연과학적 방법에 어떤 그 방점을 두고 있는 그런 철학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실험의 어떤 리프로듀스에 대한 그런 강조를 하는 그런 철학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건데 여기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보시면 결과를 되도록 수량화시키지 않고 질적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특성을 가진다. 이게 약 모순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약간씩 모순되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근본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진짜 이걸 진심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는데 아무튼 약간 그 모순되는 그런 출발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없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아무튼 자연주의 평가 모형은 기본적으로는 이런 자연주의적인 탐구 방법, 그러니까 어떤 그 실험자, 그리고 연구자가 관찰했던 그 결과를 관찰한 어떤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연구자가 보았을 때도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그 실험이라든가 연구, 탐구 이런 것들의 어떤 리프로듀싱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관점에서 출발하긴 해요. 근데 뭐 사실 뭐 실험이라는 게 양적으로 표현이 안 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뭐 사회과학 같은 경우에는 질적 연구 뭐 이런 것들도 하니까 그렇게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양적 연구가 대세거든요. 그런데 이 자연주의 평가 모형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학문적인 어떤 시류, 사조 이런 것들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 주류적인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쭉 보시면 됩니다. 교류적 평가 모형 이거는 리페이가 주창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거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을 때 그 프로그램의 참가자, 그 여러 관련 인물들이 그 역할, 본인이 이제 그 맡고 있는 그 역할이라든가 지위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비춰지는지,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그 참가자들이, 관련자 또는 참가자들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그 어떤 갈등이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알아보기 위한 어떤 평가 모형이에요. 이 교류적 평가 모형이라고 했을 때 이 교류가 바로 이 참가자들 간의 어떤 교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육을 하나의 과정으로 보고 프로그램의 성과보다는 프로그램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그 현상들이죠. 그리고 현상들을 기술하고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의사결정하는 사람이 그 프로그램의 어떤 그 개선점이라든가 그 프로그램의 존치 여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평가 모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절차 이렇게 쭉 보시고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쭉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명적 평가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평가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근거라든가 목적이라든가 개발 과정, 운영 절차, 그리고 프로그램의 실시 결과, 문제점 이런 것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종합적으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심층적으로 탐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형이에요.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까지 너무 심층적이고 뭐 종합적이고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면 어떠한 일이 많이 발생했죠? 보통 연구자님 평가자가 부하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뇌가 정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현실성이 좀 부족한 그런 그런 한계점이 있어요. 아무튼 그런 얘기는 좀 약간 나중에 하고. 자, 그래서 요거는 프로그램의 특정 예언 이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고요. 요거가 아니고 기술 해석 중요시하고요. 변인 통제, 조작 이게 사실 실험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일단은 여러분이 나중에 대학원을 만약에 가시게 되면은
연구를 하시게 될 건데요. 일반 대학원을 가시게 되면 석사 과정부터 논문을 쓰시게 될 거예요. 그 석사 과정에서 논문을 쓰시게 되면 변인 통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변인 통제. 변인 통제가 왜 중요하냐면 다른 연구자들, 다른 학자들이 그 실험을 보고 똑같이 생산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게 바로 과학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변인 통제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필럭과 해밀턴의 조명적 평가망은 그 변인 통제 뭐 대충 하지 뭐 이런 식이에요. 근본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게 근본이 없다고 얘기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변인 통제와 조작 이런 거보다는 그냥 교육적인 맥락 자체를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거 이걸 더 중요시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녹화하고 끝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죠. 아무튼 그래서 프로그램의 일부 특성이나 개별 변인 간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 물론 하고 그거에 더하기 그 개별 부문적인 요소 그 부분적인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현상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현상을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어떤 관계성 이런 것을 분석하는 데 조금 더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절차는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제4세대 평가 모형. 이게 굉장히 건방진 모형입니다. 이게 왜 건방진 모형이냐? 이 구바와 링컨 같은 경우에는 이전까지의 평가모형을 모두 뭉뚱그려서 옛날 모형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우리께 키왕짱이다 이런 느낌으로 제4세대 평가를 한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옛날 평가를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그냥 나눕니다. 퉁쳐버려요. 옛날에 그것도 자기보다 선배들, 선배학자들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보다 먼저 선구적인 연구를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연구를 1, 2, 3세대로 퉁쳐버리고 그리고 나서 자기네들 모형이 제4세대 평가 모형 이제 뉴 제너레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건방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뭉뚱그려서 1세대, 3세대 구분하고 자기네들이 이제 제4세대 평가 모형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제1세대 요거는 특정관이죠. 제2세대 요거는 실험 설계적 접근 제3세대는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기술, 디스크립션 이런 거에 좀 초점을 맞추는 그런 평가 모형들 이렇게 세 개를 그냥 나누고요. 그리고 제4세대 이제 우리 거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다 이제 방점을 딱 주는 거죠. 여기까지가 3세대예요. 위에까지가. 요거는 이제까지의 어떤 평가 모형들을 싹 다 뭉뚱그려 가지고 얘네는 문제가 많았어.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얘네는 문제가 많았어. 하지만 우리 것들은 그런 문제들을 많이 해결했어. 우리 거 너무 좋지 않니?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 보시면 뭐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 타당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타당한 구석들이 있어요. 있으니까 우리가 얘기를 하겠죠. 자, 그래서 평가 관련자들이 소외된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전에는 학생에 대한 어떤 초점을 맞추는 그런 평가를 벗어나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에까지도 이제 어떤 평가의 대상이라든가 평가의 국면이 확대가 되었잖아요. 교육 과정이라든가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그 어떤 교육적인 어떤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까지로 평가가 외연히 확대가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사람에 대한 관심보다는 다른 것들, 다른 요소들에 더 관심이 많이 가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의사결정권자에게 좀 어떤 방점이 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평가 모형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한계점들을 그냥 지적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지나친 과학적 패러다임 몰입. 제가 이런 거 굉장히 안 좋아하는데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이건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그럼 과학적이지 않은 거가 좋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숫자로 나와 있어야 좋은 거 아닌가요? 뭐든지 숫자로 뭐 되어 있으면 너무 읽기도 편하고 분석하기도 편하고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안 되는 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고통을 받는 건데 모든 것이 숫자로 되어 있으면 굉장히 사람들이 편하게 살 수 있죠. 근데 아무튼 뭐 지나친 과학적 패러다임 몰입으로 평가의 맥락적 측면을 경시하고 요즘의 평가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맥락적인 어떤 측면들을 굉장히 중요시하죠. 평가의 국면이라든가 평가가 일어나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 관련 요소의 어떤 관련 요소와 요소 간의 어떤 관계성이라든가 이런 걸 좀 중요시하는데 그런 얘기를 똑같이 하는 겁니다. 맥락적 측면을 경시하고 도구 중심의 양적 측정 이런 거에 너무 과도하게 의존한다. 한마디로 숫자가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숫자가 싫다는 거예요. 연구한다는 사람들이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이제 뭐
기존 평가 모형들이 갖고 있는 단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문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친구들은 그런 것들을 극복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렇지 않은 요소들을 평가 모형 내부로 끌고 들어왔겠죠. 그겁니다. 여기 보시면 과학주의적, 실증주의적, 실제론적 패러다임을 그건 틀려먹었어, 글려먹었어, 글러먹었어 라고 생각을 하고 현상학적, 해석학적, 구성주의적 패러다임에 근거해서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서의 평가를 주장을 합니다.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좋아, 그렇게 하겠다면 말리지 않겠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요런 것들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해요. 평가가 이루어질 때 평가의 어떤 과정이 진행된다면 그 평가 관련자들이 이익이 생길 수 있고 불이익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누구나 불이익을 받는 건 싫어하잖아요. 근데 남이 불이익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안 가지죠. 내가 이익만 보면, 내가 최소한 불이익을 안 받으면 남의 일이야 뭐 앞에서는 뭐 안타깝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럼 내 알 바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해결을 하고자 이런 시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주장, 관심, 쟁점 이런 것들을 고려함으로써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어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에요, 이런 것들은 또. 자, 그래서 이제 가치관이라든가 사회적인, 정치적인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평가 내부로 들어와서 거기서 합의를 이루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교육적인, 생산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그래서 평가의 내재적인 가치를 보양한다. 이런 특성이 있고요. 또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적합한 방법을 결정함으로써 평가가 융통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한다.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뭐 자기네들이 딱히 결정을 하는 건 없고 미리 결정을 하는 건 없고 그냥 그때그때 유도리 있게 하겠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또 출제되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요. 12단계예요, 12단계. 이거 어떻게 내요? 못 내죠.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평가다. 읽어는 보세요. 읽어는 보시고요. 근데 뭐 한계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해석주의, 구성주의 패러다임에 기반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해석주의나 구성주의 어때요? 어떤 상황적인 맥락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중요시하죠. 그런데 그 뭐 기존의 평가 모형들이 너무 과학 패러다임에 매몰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해석학 그리고 구성주의 이런 것들에 이제 강조를 하게 했다는 그런 특성이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기존에 갖고 있던 평가 모형들은 어떤 그 과학적인 그 자연과학적 그런 어떤 연구를 했던 그런 측면들이 굉장히 강조되었던 평가 모형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전 그런 어떤 그 평가 모형들이 갖고 있었던 그 어떤 기본적인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그 전제, 그게 바로 자연과학이라는 또 자연과학적이라는 그런 전제를 깔고 나서 그 전제를 근거로 해서 연구가 되고 평가가 되고 했을 텐데 그게 왜 그렇게 이루어졌을까요? 당연히 뭔가의 장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연구를 했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냥 그런 어떤 그 다른 연구자 또는 다른 평가자에 의해서 리프로듀싱이 결과 아웃컴에 대한 리프로듀싱이 안 일어난다면 그게 그냥 뇌피셜이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다른 사람이 실험하고 다른 사람의 평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동일하게 도출되어야, 동일하진 않더라도 최소한 유사하게 도출이 되어야 그 평가가 적절한 거 아니에요? 우리 신뢰도 타당도 얘기 왜 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보다 무의미하다고 얘기하면은 그 예전에 갖고 있어 기존의 어떤 평가 모형들이 갖고 있었던 장점들, 신뢰도, 타당도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이러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전의 모형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장점들을 제4세대 평가 모형은 다 포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 모형들이 갖고 있었던 장점이 바로 제4세대 평가 모형에서는 약점이 되는 거고요. 그런 어떤 그 한계가 있는 거죠. 보시면 주관적 관찰과 판단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해요. 그러면 이 주관성을 마음껏 발휘해라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네 멋대로 해도 내 멋대로 해도 된다는 거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평가자라는 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평가 결과의 어떤 정확성이라든가 신뢰성, 타당도 그리고 뭐 이런 것들에 좀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뭐 현장 참여 이런 거 중요시하는데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연구 그리고 이제 미래에 대한 예측 보통 평가를 하게 되면은 미래에 대한 예측이 보통 기본적으로 패시브로 장착된다고 보셔야 돼요. 아무리 뭐 그거에
미래에 대한 예측 이런 거에 대한 강조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평가를 했으면 그 평가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교육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효율성도 어느 정도 측정이 가능하죠. 당연히 그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개선점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떠한 미래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지 이런 것에 대한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판단이 가능한 건데 이런 거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어떤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여기는 그냥 설명하고 기술하는 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좀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뭐 체계적인 어떤 평가라기보다는 그냥 뭐 연구자나 또는 평가자가 자기 멋대로 그냥 대충 막 끄적끄적 수필같이 써놓은 그런 것들도 딱 들고 와가지고 이게 내 연구다, 이게 내 평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참여관찰법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현장 참여 중시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참여관찰법을 사용한다는 거겠죠. 시간과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평가자들이 이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이런 거 지속적인 접촉. 이 지속적인 접촉이 필요하다는 거는 결국에는 연구자 한 명당 그 수검자 다수가 아니고 소수의 수검자만 접촉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속적인 대면 접촉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대규모의 일반화된 평가 결과를 도출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평가자의 능력이 이제 전문성이 요구가 되는데 이런 사람이 평가자가 많을까요? 많지가 않으니까 그런 어떤 전문가를 전문가라고 하는 거겠죠. 쉽지가 않습니다. 제대로 된 평가자를 구하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해설적 평가 모형으로 넘어갈게요. 이건 해설 모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도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일단은 이 해설적 평가 모형에서는 평가가 두 가지 측면을 다 활용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측면이냐면 그 두 가지 측면이 우리가 이제 기존의 어떤 그 타일러의 모형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과학적인 어떤 평가를 절차적인 어떤 절차를 지켜서 과학적인 평가를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잖아요. 그렇게 과학적인 접근을 하는 평가가 중요하고 동시에 질적인 평가, 예술적인 평가, 여기 보시면 예술적인 접근이라고 나오죠. 예술적인 접근이 뭐냐면 결국엔 질적 평가랑 동일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 모두가 기용이 되어야 된다. 두 개 다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그 교육평가 첫 번째 시간, 그냥 저번 시간에 그 평가관에서 어떤 평가가 이런 평가죠? 평가의 관점이 3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측정관, 평가관, 총평관 3개 있다 그랬죠. 어디에 이게 어울리죠? 평가관에 어울리죠. 이런 거를 좀 같이 좀 이렇게 엮어서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학적 접근 같은 경우는 양적 접근이고요. 예술적 접근 같은 경우는 질적 접근에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평가관과 굉장히 잘 매치가 되는 그런 어떤 평가 모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이렇게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절차를 볼게요. 목적을 확인하고요. 그다음 목적을 조절합니다. 목적을 확인하는 건 뭐 하는지 대충 감이 오시죠? 근데 목적을 조절한대요. 이게 뭐냐면 1번 단계에서 목적을 확인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피평가자, 평가의 관련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교육적인 목표, 목적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현실적인 어떤 한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일부 조정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이게 좀 특이하죠. 목적을 조절하는 단계를 명시적으로 기술했다는 거는, 명시적으로 언급했다는 거는 굉장히 좀 특이한 그런 부분입니다. 보통은 요 목표를 조절하는 거, 목적을 조절하는 단계는 보통 보면은 언제 나오냐면요. 평가가 이루어지고 평가에 대한 피드백이 주어지는 단계,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보통 뭔가의 조절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해설적 평가 모형 같은 경우에는 목적을 먼저 확인하고 목적 자체에 대한 어떤 조정이 먼저 일어난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자, 세 번째, 관찰자, 기록자의 선정. 그리고 이건 이제 그 기록하는 사람 선정하는 거죠. 서기를 뽑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기록 내용을 점검을 합니다. 이게 서기, 그러니까 기록을 한 사람이 기록을 했을 거 아니에요. 뭔가 기록을 하는 사람으로 뽑아놨으니까. 근데 그 기록이 잘못된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단계가 기록 내용을 점검하는 단계고요.
그 다섯 번째가 문제점이나 문제점에 대한 어떤 토론이라든가 뭐 또는 문제점 자체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요. 보시면 여기 평가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관찰자 기록자가 한 명이면은 뭐 의견 불일치 이런 게 안 일어나겠지만 복수인 경우에는 각각의 의견에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견이 어떻게 다른지, 어느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차이점에서 발견할 수 있는 어떤 인사이트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여러 명이 있으면 대부분 이제 의견들이 조금씩은 다 다르잖아요. 무슨 문제가 되었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여러 사람의 어떤 인사이트를 활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의견을 이제 결정하기 위해서 정보를 또 수집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해설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의견 불일치를 기록을 하고 정보의 수요자는 뭐 여러 종류가 있죠. 학생도 있을 수 있고요. 학부모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대준 지역 정부나 아니면 국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교육의 관련자 또는 그 정보의 이 보고서가 포함하고 있는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설명하거나 해설하는 단계까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문가 중심 평가 모형 요거는 좀 중요합니다. 요거는 좀 중요해요. 자, 요거는 전문가 중심 평가 모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실제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평가 모형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전문가가 판단을 해요. 뭘 판단하느냐? 교육제도, 교육 프로그램, 교육 활동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전문가가 그 평가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평가를 많이 하는 일선 학교 선생님들도 평가를 많이 합니다만 당연히 평가를 많이 하죠. 그런데 일단은 그 평가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일선 학교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그런 평가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를 조금 더 전문적인 인사이트를 갖고 있는 전문가의 식견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전문가가 아무리 전문가라 그러더라도 이 사람이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면 당연히 편견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편견에 의해서 어떤 평가의 결과가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그런 불안 요소 또한 갖고 있는 그런 특성이 있는 거죠. 일종의 뭐 특성이라기보다는 뭐 한계라고 해야 되나요? 한계를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전문가 중심 평가 모형은 전문가에 의한 평가 체계를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다섯 가지로 나누나요? 공식적 전문 심의 체제, 비공식적 심의 체제, 특별 전담위원회 심의, 특별 전담 개인 심의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자, 교육 비평 모형. 요게 이제 아이즈너가 얘기했던 건데 아이즈너가 이제 예술적 교육 과정 있잖아요. 그 예술적 교육 과정에서 하는 그 예술적 교육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평가가 바로 이 교육 비평 모형에 의한 평가입니다. 자, 그래서 아이즈너가 강조했던 거는 어떤 그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평가자 강조했었죠. 두 번째가 어떤 거가 강조가 되었었죠? 예술가로서의 어떤 자질을 갖고 있는 교사 이런 걸 강조했었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평가자인 교사가 교육적 감시관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교육적 감시관은 어떤 단계라고 그랬었죠 제가? 이거는 아직까지 프라이빗한 단계예요. 개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단계입니다. 교육적 감시관. 근데 그 교육적 감시관이 공적화되면 공공화되면 겉으로 드러나면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교육 비평으로 변모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교육적 감시관과 교육 비평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자 하는 모형이 바로 이 교육 비평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술가들이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뭐 예술은 잘 모릅니다만 여기 보시면 예술 작품을 감정하거나 평가할 때의 모습이 평가자로서의 교사가 갖춰야 되는 그런 자질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적 감시관 그리고 교육 비평 이런 개념을 이제 교육 평가의 영역으로 접목시켰죠. 자, 그래서 사적인 성격, 공적인 성격을 띈다. 이런 거는 제가 얘기를 했었고요. 교육적 감시관, 교육적 비평 뭐 뻔하고요. 읽어보시고요. 절차가 있습니다. 이 절차는 제가 이 교육학 개론 서적을 여러 권을 살펴봤는데 이 절차가 제대로 나와 있는 책이 별로 없어요.
이거는 제가 그 논문에서 따온 겁니다. 자, 이걸 한번 보시죠. 일단은 이렇게 나와요. 실제 사상에 대한 감상. 이거는 직관을 토대로 평가를 하려는 교육적인 사상이라든가 또는 실제 모습을 보고 느끼고 생각한 대로 그냥 그대로 이제 그 기술하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을 한다기보다는 뭔가 느끼고 감정을 정리하는, 생각을 정리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사실은 교육적 감시관이 바로 이 단계에 해당이 되겠죠. 자, 기술적 측면의 비평.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부터가 여기는 사적 단계고요. 이제 공적 단계가 시작이 됩니다. 기술적 측면의 비평이 나왔죠. 여기서 해석적 측면의 비평이 나왔습니다. 자, 교육 비평이 이제 평가에 들어오는 그런 단계가 바로 2번 단계부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1번 단계는 아직 사적 단계죠. 자, 여기서 이제 뭐 이런 걸 기술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것을 뭐 풀어서 뭐 기술하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평가적 측면의 비평이 나와요. 기술한 것, 그리고 해석한 것, 이런 것들의 어떤 교육적인 의미라든가 가치 이런 것들을 질적인 판단을 하는 단계가 바로 이 평가적 측면의 비평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다 평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지막에 뭘 해야겠어요? 평가 다 끝났으니까. 그러면 이제 결론을 내야겠죠. 그래서 교육의 실제를 뭐 이해하고 기술하는데 뭐 필요한 결론 이런 걸 도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5단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질적 해석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당연히. 그리고 한계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주관성이 많이 개입되는 그런 평가 모형들은 전부 다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가자의 주관성이 너무 많이 투머치하게 개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관성을 강조하는 것들, 전문가의 어떤 전문성 강조하는 건 좋은데 그 전문가의 전문성이 편견이 있을 가능성이 100%인데 그 100%에 가까운 평가자의 주관을 어느 정도로 제어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어떤 논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평가자가 교육적 감시관과 교육 비평 능력을 동시에 소유한 경우가 많이 없죠. 교육적 감시관부터가 일단 난관이죠. 교육적 감시관부터가. 뭐 사람들이 모든 것을 보고 그렇게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거기다가 이 교육적 감시관이 없으니까 당연히 교육 비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토대 자체가 안 되는데 거기다 교육 비평은 뭐라 그랬어요? 공적 단계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밖으로 스피크아웃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스피크아웃 하는데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말재주라든가 글솜씨라든가 다른 사람이 보고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두 가지 능력을 갖춘 사람이 생각보다는 많지 않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평가 인정 모형을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평가 인정 모형이에요. 이게 평가 인정 모형 뭐냐면요. 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 시설적인 측면이라든가 프로그램의 어떤 측면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교육을 담당하는 어떤 그 조직 이런 것들 있죠. 교육 관련된 여러 가지 그 교사와 학습자를 제외한 그 교사 학습자를 둘러싼 환경과 관련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미리 어떤 스탠다드를 정해놨는데 미리 스탠다드를 정해놓고 그 스탠다드를 충족하느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그 의사결정 모형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왜냐하면 이게 어떤 행정적인 측면과 교육의 행정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자, 그래서 이런 표준이나 요건 이런 것들을 충족을 하느냐 이거를 결정하는 게 바로 이 평가 인정 모형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부실대학 선정하죠. 부실대학. 그래서 그 지방대들 중에 그 정원수의 뭐 20% 30%밖에 못 채우고 그 대학교 선생님들 그 봉급도 제대로 못 주는 그런 부실대학들 있잖아요. 그런 부실대학을 선정할 때 이런 평가 인정 모형 이런 것들을 갖다 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대학 평가제도 부실대학 선정하는 거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학 평가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학 평가 제도도 이 평가 인정 모형을 갖다 쓴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목적은 뭐 그런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거고요. 절차가 이렇게 됩니다. 표준을 먼저 설정을 해요. 이게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부지가 어떻게 되고 주변의 어떤 시설들, 뭐 유흥시설과 이게 교육시설, 유흥시설이 있잖아요. 유흥시설, 뭐 룸사롱이라든가 아니면 노래 주점이라든가 이런 데들 있죠. 그런
유흥업소들이 뭐 나이트 클럽이라든가 클럽이라든가 이런 유흥 시설들이 학교 내 반경 300m인가 안으로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있었던 업체들을 쫓아낼 수는 없기 때문에 원래 있었던 업체들은 학교가 이사 온다고 하더라도 그냥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이렇게 있으면 그 반경 300m, 반경 300m면 반지름이 300m죠. 그 반지름 300m 내부로 신규 영업을 허가받지는 못해요. 이런 우리나라의 어떤 그 교육기본법 같은데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이 평가 인정 모형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에요. 왜냐하면 학습자와 교수자 그리고 교육이라는 어떤 과정이 실행되는 그 환경이 바로 이 학습자 교수자를 둘러싸고 있는 거잖아요. 그 환경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우리가 정해놓은 표준을 만족하고 있느냐 이거를 보는 거기 때문에 요런 그런 어떤 뭐 300m 반경 300m 내로는 유흥업소의 신규 뭐 허가 인허가 이런 게 안 된다 이런 어떤 기준이 바로 여기서 표준 설정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무튼 이 표준 설정 같은 게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자체 평가. 그래서 그 표준이 일단은 우리가 보기에 충족이 되는지 안 되는지 대충 보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 평가를 하죠. 현장 평가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직접 평가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트클럽이나 클럽이 신규로 인허가를 냈어요. 영업허가를 내달라 그래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보니까 대충 이제 보니까 300m는 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대충 보니까 2단계가 바로 이 자체평가 단계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물론 이제 나이트클럽이나 클럽 이런 거를 신규 영업허가를 내는 사람들, 영업허가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평가 인정 모형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대충 그런 단계가 바로 이 자체평가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현장평가 요거는 실제로 지적도를 가지고 측량을 하는 단계죠. 진짜 300m 안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런 걸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이게 300m가 학교가 이렇게 부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요 가운데서 300m가 아니고요. 여기 학교 담벼락 있죠. 이 담벼락에서 300m입니다. 그래서 학교 가운데서부터 재는 게 아니에요. 근데 대충 잘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이렇게 학교 부지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사실 요쯤에서부터 재서 300m 정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막상 직접 이제 측량을 나와서 보면은 300m 안쪽에 걸쳐 있는 경우 있죠. 그러면 이제 허가를 안 내주는 거죠. 그래서 현장 방문 평가 이런 걸 해가지고 평가 보고서를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학교에서 만들어냈던 보고서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보고서가 현황이 맞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단계가 바로 현장 평가 단계예요. 그리고 최종 평가 단계로 가죠. 그래서 여기 자체 평가도 고려를 하고요. 현장 평가 전문가들 집단으로 이루어진 현장 평가 팀에서 작성한 어떤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뭐 그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충족하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평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대안평가. 대안평가인데요. 대안평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많은 것들이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에서 마주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평가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대안평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거는 개인에 대한 학습자 개인에 대한 평가보다는 교육 과정에 대한 평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이런 쪽에 좀 치중이 많이 되어 있었죠. 대안평가 같은 경우에는 학습자에 대한 평가에 많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평가는 학습자에 대한 평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셔야 되는 것들. 두 번째, 대안적 평가라는 거는 어떤 기존에 있던 평가를 대체하기 위한 평가이냐? 그러니까 대안이라고 하는 거 아니냐? 어느 정도 맞는 얘기는 합니다. 어느 정도 맞는데 그러면 대안적 평가 모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 기존의 평가 모형들을 기존의 어떤 평가 방법들 그런 것들을 교육평가 영역에서 퇴출시키고 대안적 평가만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된다. 맞는 얘기일까요? 틀린 얘기일까요? 무조건 틀린 얘기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일부 대학교 선생님들도 계시는데요. 굉장히 편협하죠. 일단은 그런 사람들의 얘기는 같은 학자로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대안적 평가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전통적인 평가가 갖고 있는
한계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인정해요. 전통적 평가는 워시백 이펙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부정적인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평가가 갖고 있는 그 목적이 있어요. 전통적 평가만이 수행할 수 있는 어떤 교육적인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행정적인 목적 이런 것들은 대안적 평가가 할 수가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 평가와 대안적 평가는 서로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는 게 아니고요. 서로 상보적인 관계에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전통적인 평가만을 가지고 평가를 계속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안적 평가를 일부 도입함으로써 전통적 평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대안적 평가가 전통적 평가의 문제점을 해결했기 때문에 전통적인 평가를 퇴출하고 대안적 평가만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시는 거는 큰일 날 소리를 하는 거죠.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대안적인 평가에 들어가는지 하나하나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수행평가가 들어갑니다.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수행하는 모습을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근데 수행하는 모습이 언제 나올까요? 실제적인 상황에서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문제 상황에서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문제 상황 또는 어떤 실제 상황에서 학습자가 또는 수검자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평가자인 교사가 직접 관찰을 해야 돼요. 직접 관찰을 하고 그 관찰 결과를 토대로 전문적인 판단을 내리는 그런 평가가 수행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실제 상황 하에서 파악한다, 결과와 과정 모두 중요시한다, 종합적 지속적으로 평가한다, 개인적인 평가뿐만이 아니라 집단 평가도 중시한다. 요거 좀 중요합니다. 집단 평가도 중요시한다. 왜 그러냐면 이 팀으로 협동학습을 시키는 과정에서 수행평가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팀을 어떤 현장 학습을 시켜놓고 현장 학습에서 그 팀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런 것들이 보고서 써라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그 주변의 환경이라든가 어떤 그런 문제들과 상호작용을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관찰한다 그랬잖아요. 선생님이. 평가자인 선생님이 실제로 관찰하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전인적인 평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어떠한 사고 과정을 거쳐서 그 문제에 접근하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고등 사고 능력, 종합적 사고 능력 이런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포트폴리오, 이게 프로세스 폴리오라는 것도 있어요. 포트폴리오랑 똑같은데요. 프로세스 폴리오는. 다만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드래프트를 2차례 내지 3차례를 쓰고 마지막 아웃컴을 하나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묶어서 작품집처럼 만들어서 제출하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게 포트폴리오잖아요. 그래서 드래프트, 퍼스트 드래프트, 세컨드 드래프트, 서드 드래프트, 그다음에 파이널 드래프트 이렇게까지 해서 내는 건데 그 퍼스트, 세컨드, 서드까지 가는 동안에 교사와 서로 피드백이 주어지는 그런 과정에 좀 집중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 동시에 아웃컴에 대한 평가도 같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프로세스 폴리오는 좀 과정에 좀 더 치중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 폴리오는 그냥 말장난이에요.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포트폴리오랑. 자, 그리고 참평가, 직접평가 이런 게 있는데 참평가 같은 경우에는 어센틱 이밸류에이션이라 그래서 요거는 실제적인 상황 하에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그런 어떤 주장을 강조하는 측면의 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직접평가. 직접평가는 평가하고자 하는 능력 또는 평가하고자 하는 어떤 인지적, 정의적, 심동적 이런 것들 그런 영역을 직접 관찰하고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평가하는 항목이 관찰하고자 하는 능력을 직접적으로 평가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간고사, 기말고사 여러분들 시험 어떻게 보셨어요? 여러분들 시험 보셨을 때 문제지, 그러니까 시험지에 인쇄된 문제, 활자를 보고 답을 고르거나 아니면 주관식 답을 써서 문제를 푸셨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활자를 통해서 지식을 묻는 거잖아요. 활자라는 어떤 매개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묻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매개물이 도중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출제자의 의도와 출제자의 의도가 활자라는 매개를 통해서 수검자인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었었죠. 이 얘기를 제가 왜 계속 얘기를 하느냐면 그렇기 때문에 활자라는 매개를 통해서 여러분께 출제자의 의도가 전달되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여러분이 이제까지 치러왔던 시험은 간접평가라는 겁니다. 직접 평가랑 대비되는 개념이에요. 근데 어떤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면 그 능력이 직접 발휘되고 있는 그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능력을 발휘되는 그 능력이 발휘되는 또는 능력을 관찰할 수 있는 상황, 그 상황에서 직접 그 모습을 보고 평가를 하라는 측면에서 이 디렉트 이밸류에이션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 던지기를 한다고 해봅시다. 근데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공 던지기 할 때 공이 가장 멀리 날아가는 각도는 이걸 물어봤다고 해요. 일반적으로 이제 45도 얘기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뭐 자전, 공전 이런 것 때문에 43도 정도 됩니다만 실제로는 45도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인쇄된 활자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애들이 공을 던지는 장면을 직접 보고 나서 그걸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이 제일 멀리 날아가는 각도가 맞는지 이런 것들을 그때 보고 이 평가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측정하고자 하는 어떤 능력 또는 어떤 영역이 있으면 그것을 직접 보고 관찰하고 평가를 하라는 측면에서 얘기하는 게 이 직접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상황에 밀접한 관련이 있겠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한점이 있어요. 수행평가. 관찰을 해야 되잖아요. 관찰을 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보려면 시간이 조금 걸릴까요? 많이 걸릴까요? 많이 걸리겠죠. 그리고 관찰을 할 수 있는 대상이 굉장히 제한되겠죠. 한 명이나 아니면 팀, 요 정도일 거 아닙니까? 뭐 여러분이 눈이 뭐 100만 개씩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굉장히 효율성, 효과성 이런 것들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객관성, 이 객관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위에서 얘기했던 그 신뢰도 중에 객관도 있죠. 그거랑 밀접한 관련이 있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래 평가자 내, 평가자 간 어떤 신뢰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요게 방금 전 그 얘기고요. 그리고 일이 많아지죠.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애들 평가하는 데만 시간을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행정 업무도 하셔야죠. 뭐 여러 가지 정보 취합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교사 업무가 굉장히 가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많으면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사람이 방금 전에 말했다시피 아이들을 한 번에 평가할 수 있는 게 한 명 내지 한 팀 정도인데 한 팀이라고 해도 실제로 사람이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거 그 팀 내에서 한 명이란 말이에요. 순간순간. 그러니까 과밀학습 상황,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막 30명씩 되잖아요. 한 반에. 어떻게 다 평가를 해요. 보통 과밀학급을 해소하려면 20명 미만으로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요원한 얘기죠. 그래서 교사를 많이 뽑아야 되는데 앞으로 교사를 자꾸 줄인다고 하니까 뽑는 숫자를 줄인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죠. 자, 아무튼 그래서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전통적인 평가랑 수행평가 제가 비교해놨으니까 보시고요. 자, 그리고 유형들이 있습니다. 논술, 구술, 뭐 토의 토론, 포트폴리오 뭐 쭉쭉 나와 있는데 이거 쭉 다 읽어보세요. 이런 것들의 수행평가로 활용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만약에 제시문에서 이런 논술을 줬다, 구술을 줬다, 토의법, 토론법 이런 걸 썼다. 다 수행평가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수행평가 중에 하나가 이 포트폴리오잖아요. 포트폴리오, 실험실습법 이런 것들도 이제 수행평가에 해당하는데 요거는 좀 생소하죠. 관찰기록법은 사회과학적인 연구 방법 아닌가요? 맞는데 요것도 수행평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평가, 동료평가 이런 것들을 하면은 수행평가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찰기록법도 수행평가의 일종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역동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